저는 거의 60세가 된 네털리입니다. 이제 3명의 자녀가 모두 성장했고 그중 2명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50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도 사고를 당해 살아남았지만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운 좋게도 내 아이들은 그때쯤 성인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 주변의 모든 일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지금은 큰 아들 잭과 그의 아내 브루클린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집을 짓고 가끔 나를 확인하러 옵니다. 같이 살자고 제안했는데 거절했어요. 브루클린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은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서 특히 2층이라 아이들이 걱정해서 팔았어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활이 안정됐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 제임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직장 동료이고 동갑이라니 정말 축하합니다. 전화였는데도 신났어요. 포옹하고 축하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제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쾌활하게 들리진 않아 고마워 걱정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어른이고 그 사람, 엄마가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제임스가 머뭇거리며 말한 게 더 있어?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소식인지 계속 궁금해할 때까지 긴장하게 기다렸어. 그녀가 임신했다는 거야. 오, 좋은 소식이군요. 별일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주저했던 산탄총 결혼식이 요즘은 드문 일이 아니고 새 삶을 축하해야 할 이유가 되었어요. 너무 기뻤지만 제임스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희미하게 대답하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그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언제든지 괜찮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압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하자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다.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울한지 궁금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며칠 뒤 고개를 기울였다. 아파트를 반복해서 확인하려고 초조했다. 지저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식사하러 나가기로 계획했지만 그녀는 심부름이 있어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브루클린에게 그녀가 좋아하길 바라면서 유명한 빵집에서 간식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몇 시간 후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일어서서 들어오는 문으로 향했다. 잼의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달콤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었고 잼이 그녀의 엄마와 함께 들어올 때 잼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앉자 그가 나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는 지시를 받고 가끔 자리에 앉았는데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목소리와 냄새로 판단하면 아마 그 사람의 것 같아요. 귀여운 소녀인 줄 알았어요. 환영합니다. 내가 마주한 비좁은 공간이 안타깝습니다. 여기가 여기인 줄 알았는데 제임스가 조용히 웅얼거렸다. 좀 어색한 기분이 들어 그만하라고 부드럽게 꾸짖었다. 나는 커피를 끓이려고 일어섰지만 제임스는 나를 말리고 뭐 하는 건지 그는 내 손을 잡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친절하지만 여자친구 앞에서는 너무 마마보이처럼 보일까봐 걱정해서 살짝 손을 뗐어요. 커피만 끓이고 있어요. 뜨거운 물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오늘은 따뜻해서 난 아이스 커피는 이미 마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는 항상 나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있어서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전화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문제나 부상이 있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가끔 여기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요. 제임스는 엄마예요. 얘야. 제임스에게 앉으라고 하고 능숙하게 커피를 컵에 부은 다음 아까 먹은 간식을 꺼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가 낄낄거리는 것을 들었다. 저소득층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녀는 웃었다고 제임스는 그녀를 말리려고 했지만 만나서 정말 반가웠기 때문에 괜찮다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메디슨입니다. 그녀는 잠시 웃은 후 마침내 진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친절하게 답장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나탈리 제임스입니다. 엄마 이름이 멋있네요. 메디슨이에요. 내가 자기소개를 했을 때 또 폭소를 터뜨렸다. 제임스는 그녀를 더 심각하게 꾸짖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비웃음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두지 않았다. 결국 제임스는 좌절의 한계에 도달하여 메디슨과 함께 떠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후 그는 나중에 사과했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았고 그를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나이에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나는 모든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으로서 어쩌면 그것은 단지 인생 경험의 차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제임스가 가족 행사에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런 말에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말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대가족이 됩니다.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제임스는 싫으면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저번에 안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제임스가 내 앞에서 무거운 한숨을 쉬는 걸 이해해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난 그런 말에 의기소침한 엄마는 아닌데 그러기 싫은 건 나니까 그 무디한 표정이 거의 상상이 되더라. 그 사람은 뭘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했다. 나는 괜찮으니 제임스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배려심 많은 아들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잭에게 아버지 집에 같이 가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는 이러한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잭과 함께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색한 젊은 CEO인 잭은 꽤 유능해 많은 어른들을 상대하는데 능숙하고 제임스가 또 화를 내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잭은 그래 어쩌면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제임스는 잭을 데려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잭과 함께 가족들을 만나러 오라고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잭도 제임즈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잭은 모임을 위해 직장을 쉬었지만 긴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레스토랑에서 우리와 합류해야 했습니다. 브루클린이 나를 레스토랑에 내려줬고 나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잭을 거기로 데려가려고 서둘렀지만 나는 밖에서 기다리느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내 손을 잡고 나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했고 배경에서 희미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급 식당 냄새가 났습니다. 개인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나탈리 제임스 엄마예요. 들어갈 때 인사했어요.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가 일어선 것처럼 반가웠어요. 메디슨 엄마예요. 에이버리 어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사무엘이에요. 차갑고 불친절한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드러운 여자 제임스가 저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다들 여기 있으니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나탈리 해산물 알레르기나 싫어하는 것 먹을 수 있나요? 공기의 긴장감을 느끼며 에이버리가 친절하게 물어보네요. 목소리를 향해 웃었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뭐든지 괜찮아. M으로 선택할게. 술 한 잔 마시면 어떨까? 술은 어때? 제임스와 에이버리가 음식과 음료를 순조롭게 결정했다. 메디슨은 조용했고 가끔 사무엘이 큰 소리로 씹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버리는 좋은 것 같았지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었다. 사무엘의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계속 웃었다. 미소가 소름 끼친다. 사무엘이 분명 짜증난다. 그만둬. 에이버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색함을 느꼈고 미소를 조금 풀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 볼 수 없나? 에이버리의 항의를 무시하고 사무엘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내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에이버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어른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사무엘은 계속 웃고 경멸적인 말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런 부모와 결혼하는 것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부담이 돼. 메디슨 다시 생각해봐야지. 내가 반응이 없어서 심심한 것 같다고. 메디슨이 웃으며 잘 대답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아이가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다행히 제임스는 너처럼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유명한 회사의 나이트라서 메디슨이 이겨서 아무 문제 없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진심으로 웃었다. 속으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에 한숨을 쉬었지만 사무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이 너무 친절해서 메디슨도 잘 챙겨주고 도와주기까지 해서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아들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했지만 내 말을 듣자 사무엘이 의자를 공격적으로 뒤로 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롱하지 않고 화를 내며 낮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일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그를 화나게 할 말을 했어. 나는 제임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돌아서서 그가 다시 잡은 그의 손을 찾았습니다. 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 달에 1K를 얼마나 주나요? 제임스는 그립을 통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을 꽉 쥐고 동요함을 배반하며 연금을 받는 이 노부인은 여자친구에게 짐일 뿐이라 돈 낭비하지 말라. 더 이상 연금은 받지 않는다. 나는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불안감이 커졌어. 나 때문에 제임스의 결혼 생활이 망가질까 두려웠어. 지금 내가 그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까 정말 1K 넌 나한테 가방도 사준 적 없어. 메디슨이 불만스러운 소리를 내며 수당이 멈추지 않아. 그게 내가 돌려주는 방식이야. 나를 키워주신 엄마께 이 노부인이 당신을 끌어내릴 일은 당신이 미래의 아이를 위해 지출해야 하고 메디슨은 당신에게 더 중요한 그녀가 아니라 제임스의 노부인이나 당신 딸의 분위기는 내가 확산시키기에는 너무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긴장하고 불안했습니다. 에이버리는 일어서서 새뮤엘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는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버리가 넘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새뮤엘에 의해 밀렸을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에이버리를 향해 더듬더듬 나아갔습니다. 괜찮습니까? 나는 간신히 다가갔습니다. 메디슨과 결혼하려고 사무엘이 비웃다가 내 팔을 잡고 흔들었다. 사무엘은 체격이 좋았나봐. 육체적으로 당당했을지도 모르지. 그의 큰 손이 나를 크게 흔들었고 제임스가 서둘러 개입하려고 개인실 문을 열었을 때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늦었어. 난 제임스 형제기야. 무슨 일이야? 문 너머로 제게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금방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바닥에 있는 에이버리 사무엘이 내 팔을 잡고 위로 손을 뻗었고 제임스는 확실히 그를 말리려고 했다. 상황은 비정상적이었다. 야 뭐야? 너 그렇게 남의 엄마를 붙잡고 있잖아. 잭이 바로 와서 사무엘에게 놔달라고 했어. 사무엘이 손을 놓자 흔들리던 내 팔이 아프더니 괜찮냐고 묻는 내가 팔을 문지르는 걸 잭이 알아차렸어. 나는 사무엘이 중얼거리는 걸 듣고 괜찮다고 대답했어. 내가 돌아섰어. 왜 여기 있느냐고 애쓰는 그를 향해 사무엘 CEO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다. 아,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 미안 직원이 너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 잭이 사무엘에게 말했는데 사무엘이 잭네 직원인 줄 알았어. 회사 제임스 이게 무슨 뜻인지 사무엘이 제임스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제임스가 바로 설명했다. 내 동생으로 바뀔지도 모르지. 메디슨이 내는 목소리는 분명했다. 잭이 다가온다. 약간 당황한 잭이 제임스를 불렀다. 제임스가 다시 크게 한숨을 쉬더니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메디슨과 결혼할 수 없어. 오늘은 조용히 하기로 했는데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아 내 거야. 와우 그녀가 다양한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뭐지? 제임스가 낮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는 동안 잭의 어조는 유머러스하고 가벼웠어요. 분명히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메디슨의 불신앙의 증거였습니다. 설명 없이도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메디슨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녀의 고통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제임스가 왜 화를 냈는지 알겠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내 것이라면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의 고기가 완전히 탈선했습니다. 메디슨이 충분히 장면을 만들기 전에 에이버리가 재빠르게 개입하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임스 엄마 남편과 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오늘의 보상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엄마 그냥 기다리자.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에이버리에게 진실이라고 말하라고 메디슨을 단호하게 꾸짖고 고개를 숙여 침묵을 지킨 제임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잭이 도착한 이후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무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잭이 차 안에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렸을 때 제임스는 안도한 듯 웃으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메디슨과 헤어져서 기쁘고 소란스러운 시간이 끝났지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메디슨과의 관계를 끝냈고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제임스는 사무엘 잭에 대해 거절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의 업무 태도와 동료들의 신뢰 부족이 문제임을 발견하고 그를 더 엄격한 상사가 있는 다른 부서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잭은 새뮤엘이 곧 사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또한 개인적으로 에이버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한 일은 미안해 나탈리 돈은 보상할 수 없어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어.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앞으로 사무엘과 메디슨의 임신 문제로 인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추측했어. 아니 그렇지 않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와 이혼했습니다.
분명히 에이버리는 사무엘과 메디슨에게 밀려서 짜증이 났고 메디슨은 화가 나서 집을 떠났고 사무엘은 당신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꺼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에이버리 없이도 따라갈 것입니다. 메디슨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전히 걱정되기 때문에 그녀와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겠습니다. 에이버리는 통화를 끝내기 전에 씁쓸하게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결혼 생활과 아이는 불행했지만 제임스의 행복을 바랐고 그에게서 다시 소식을 듣기를 고대했습니다. 제 이름은 캐시입니다. 사무직을 하던 40세 회사원 같은 회사에 다니는 3살 연상의 남편 밥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저와 결혼한 지 10년째 아이가 없습니다. 30세에 결혼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었고 남편이 남자로 있을 생체시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한계는 35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체력이 강해서 힘이 있을 때 출산과 육아를 하고 싶었으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과 저는 결혼식 직후부터 임신을 시도했지만 임신 징후가 없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소 결과에 따르면 임신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혀 임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매우 낮고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브은 그런 모습의 아빠가 될 수는 없을까 속상해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아이를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결국 아이는 오지 않았다. 세상의 종말은 아니니까 우리 부부로서 함께 즐기자. 그 사람도 체념한 듯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흐름대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점차 밥이 변하기 시작했고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아이가 있으면 주말에 이렇게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직장 동료 집에 초대받아 아이들을 보면 한숨을 쉬곤 하더군요. 아이를 갖게 된 것은 행운이었고 부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아이를 갖는 것을 마음속 깊이 포기할 수 없을지 궁금했고 나는 불편함을 느꼈고 밥은 그가 아이를 갖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할 때 나를 향해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임신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항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때 가장 먼저 들어주겠다고 했고 주말에도 나를 챙겨주는 친절한 남편이었다. 주중에는 내가 한다고 항상 집안일을 맡곤 했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피곤하고 집안일은 아내의 일이기 때문에 주말은 빈둥거리며 보낸다.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면 나도 모른다고 스스로 하라고 하고 챙겨주지도 않더군요. 나 결국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가 아이를 갖기 힘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 이혼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건 바로 그때 밥이 전근됐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주 경계선 건너편에 있는 계열사 중 한 회사의 큰 프로젝트에 선발되어서 결국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혼자 가세요. 한동안 별거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그 사람이 나에게 답답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사람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난 여기 있을게. 잘 지내. 전근 후에 배웅해줘서 그 사람은 돌아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돌아오곤 했고 곧 바쁘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하곤 했는데 그건 평소대로였지만 나는 행복했다. 나를 정말 싫어하면 밥이 혼자 가면 다시 안 오니까 잠깐이라도 만나자고 하더군요. 밥이 혼자 가면 점차 변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언제나와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절해졌어요. 기념품을 가져다 주곤 하더군요. 나는 당신이 즐길 것을 사거나 그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쇼핑하러 갈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원래의 친절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완전히 생각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1년이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임무 2년차가 되자 프로젝트 일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을 볼 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포기했어요. 2년 뒤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돌아왔네요. 천만에요. 피곤하겠군요. 집에 왔어요. 드디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차분한 대화를 나누며 다시 동거를 시작했는데 돌아오면서 평화롭던 나날이 금방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혼자 키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제안한 아이를 입양하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결국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제안하는 벅찬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생각해보라고 하고 대화를 끝냈는데 그 사람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그 사람 부모님과도 연락도 별로 안 하고 사이가 너무 멀어서 연락만 주고받았다는 이야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